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본에 이어 미국과 협상 EU도 타결을 했습니다. 보니까 15%라는 것 정도 나오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예, 미국과 EU가 예. 현지 시간으로 주말 밤에 아주 전격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자, EU라는 나라는요, 유럽에서 영국 등 일부 국가만 빼고 대부분 가입돼 있는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한 나라를 떠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EU가 골칫덩이였습니다. EU는 뭐 자존심도 강하고 또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가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많은 강경파들은 미국과 전면전을 한번 해보자, 무역으로 한판 붙어보자 해서 그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까지도 법률적인 프로세스까지도 다 통과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관세 때리면 우리도 발동한다. 바로 무역 전쟁 직전까지 가 있었는데 이게 타결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고 미국 국민들의 보기에도 보세요, 내가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를 보여주는 뭐 정치적 선전거리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도 올리고 방송 예. 인터뷰도 하고 성과를 이제 포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굵직한 나라 중에서는 이제 일본도 타결됐고 유럽 연합 또 영국도 타결이 됐다. 이제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몇 개 나라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대목이 지금 세계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EU와 이제 협상을 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건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어떻게 협상을 했느냐? 한마디로 미국은 그동안에 관세를 때리겠다고 한 요구 조건 중에서 이 상호 관세를 15%로 내렸습니다. 당초에 말 안 들으면 30% 때릴 거야 했는데 15%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25% 때릴 거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주목되고요. 특히 지금 저 컴퓨터 그래픽 안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15%로 내리겠다. 이 자동차는 상호 관세가 아니거든요. 예. 이건 품목별 관세인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 절대 내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에 이어 유럽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이걸 만약에 못 내린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지금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문제는 서로가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봐야 됩니다. 중요한 대목 중에 또 하나는 EU가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우리는 6천억 달러 치른다. 그다음에 미국산 군사 장비 대량 구매하고 또 미국산 LNG 구매하고. 등인데요. 이것을 무려 7,500억 달러치를 사오겠다. 지금 유럽의 에너지 수입원이 대부분 러시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EU와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요. 트럼프는 단순한 경제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유럽 경제에 러시아 의존을 줄임으로써 사실 미 러시아 경쟁 구도에서도 미국이 결정적인 우위에 올라섰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 사조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장비 등에서는 이런 전략 품목은 특히 항공기 같은 것은 유럽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관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기로 무관세를 했습니다. 일본과 거의 한 7, 80%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종목은 특히 상호 무관세라든지 또 러시아산 에너지 대신에 미국산 에너지를 가져오겠다 이런 대목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갑자기 관세율 엄청나게 높여놨다가 그것을 낮추는 대가로 투자도 받아오고 또 에너지도 팔고 또 각종 비관세 장벽도 낮추는 그동안의 목적을 뭐 거의 대부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의약품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의약품의 경우에는 저게 품목별 관세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의약품도 15%로 내리기로 했다라고 이 EU 측은 밝혔는데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 그 합의한 적 없다. 그래서 품목별 관세 그대로 간다. 이것은 그 관세를 때리는 법적 근거가 다른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때리는 건데 이 의약품의 경우에 많은 유럽의 의약품 제조품들이 미국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현안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가 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현재 미국과 유럽의 합의문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도 많은 영향력을,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일본과 EU의 이 협정을 봤을 때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대규모 투자 패키지거든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EU는 6천억 달러.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는 과연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 지금 4천억 달러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무역은 강국인 것은 틀림없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경제 규모로 볼 때는요. 우리 GDP 규모가 일본이 우리보다도 2.6배가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불 정도 한다면 예. 우리는 2,500억 달러 안쪽으로 해도 예. 일본과 사실상 비례적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싱턴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번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대화에서 우리 1천억 달러 투자할게 1차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국 요즘 무역 잘 된다며 4천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원래 저 4천억 달러가 일본이 미국에게 해주기로 했던 게 4천억 달러였어요. 예. 그러니까 실무진끼리 합의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사인펜으로 매직으로 찍찍 긋고 그걸 5,500억 달러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우리에게는 4천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제 덩치에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니까요. 그러나 저 대목은 지금 저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또 EU의 발표가 서로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먼저 선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건 아니다. 우리 단계적으로 천천히 할 거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로 봐서 해외 투자 규모는 좀 협상에 융통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에 우리가 4천억 달러를 한꺼번에 미국에 뭐 투자할 수 있는 재간도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또 일정 부분은 우리가 미국 투자가 필요한 대목도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마지막까지 좀 신축적으로 조절을 우리 경제의 필요성과 우리의 감당 능력 또 다른 나라와의 균형 요 3박자를 같이 맞추어서 1,000억 달러와 4천억 달러 그 중간에서 좀 적정선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미국산 에너지라든지 군사 장비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 측은 뭐 쌀 같은 것도 가져오기로 했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뭐 시장 개방이라든지 생각해야 하는 요구 조건들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미국과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세율은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내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비관세 장벽, 관세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그 풀어라.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이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 농민의 생존권 문제와 달려있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쇠고기 30개월 월령이 안 되는 쇠고기 월령으로만 수입하고 있는 한국 행태를 계속 비판해 왔거든요. 이 늙은 소는 광우병 우려가 있다 해서 30개월 이상 우리가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산 30개월 소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서방 경제권에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만 이런 나라들은 원래 금지했다가 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 공약 농민들에게 반드시 한국에 이 쇠고기 30개월 이상도 수입하도록 하겠다. 내가 트럼프 파워를 보여주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목은 그 개방에
득실, 경제적 득실을 떠나서 한미 간에 엄청난 삿바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벌써 농민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쌀인데요. 쌀도 우리 식량 주권과 걸려 있고 또 쌀은 대부분 농민들이 거의 생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이 쌀을 개방하는 바람에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75% 미국산 수입을 더 늘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바람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날벼락입니다. 그럼 우리도 높여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일본과 한국은 구조가 달라요. 일본은요, 쌀 개방 그 쿼터가 그 모든 나라에 총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75%더 사오면 다른 나라 75%를 줄이면 일본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각 국별로 WTO 체제에서 쿼타 협정을 다 따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늘려줄 경우에 다른 나라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개방을 추가하면 그 대목 올곧이 지금 미국산이 쏟아져 들어오고 전체적인 쌀 수입액이 많아지거든요. 예. 뭐 이 대목은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고 쌀하고 쇠고기 외에도 배추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뭐 대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미국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대목이 애초 언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전략적 승부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재무 외교수장이 잇따라 미국과 회동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말 보면 뭐 마스가라 그래서 조선업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협력하겠다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막 뉴욕 언론에서 뜬 예. 얘기인데 예. 굉장히 최신 뉴스를 다 업데이트를 다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미국에 마가 있잖아요. 예. 예.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데 요게 마가보다도 더 발전된 것으로 마스가가 지금 마스가. 대폭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되고 있습니다. 예. 마스가가요. 마가에서 살짝 변형을 시킨데 메이크 어메리카 시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선을 위대하게. 마가는 미국을 위대하게 지만 딱 집어서 미국 조선을 위대하게.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프로젝트로 예.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조선업이 존스법이라 해서 아주 거의 지금 사장 위기, 엉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결하는 거에 함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장비만으로, 미국 기술만으로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미국의 요구 이전에 우리가 앞장서서 미국 조선업 키워줄 테니 요거 받고 다른 것 좀 대폭 완화해달라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을 미국에 대부분 진출해서 기술도 이전해주고 미국에서 직접 배를 만들겠다. 그런 어떤 대대적인 지금 프로젝트. 단순하게 조선업 하나 협조가 아니라 미국 조선업을 한국이 살려준다. 이런 웅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주목받고 있는 지금 한미 협상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의 관세 폭풍으로 인해서 사실 뭐 이번 뭐 1분기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좀 잘 넘겼지만 이제는 이 영향을 본격적으로 좀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8월 1일부터는 이제 드디어 유예해왔던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이제 더 이상 유예 없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인데요. 그동안에는 관세가 말도 많았지만은 상호 관세의 경우에는 25%를 사실상 때리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중에서 10%밖에 안 때렸기 때문에 조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이 안 되고 또 수출을 해도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이 누적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지금 8월 달 이후에 실제로 관세 유예된 것마저도 그대로 폭탄이 터뜨려진다면요. 예. 일본과 EU는 지금 15%로 상호 관세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최악의 경우에 일본이나 유럽보다 더 높아진다면 우리는 이중의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EU와의 경쟁도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15%까지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2분기 실적이 일부 제품, 일부 업종에서는 관세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막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대기업만 실적 발표인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요. 또 조선 같은 경우에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 해주면 그 자체로는 뭐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영세 그 하청업체들 이 거제도나 울산 등에 있는 하청업체들도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에는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관세 폭풍이 온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15%란 관세도 우리는 특히 제로였는데 15% 관세도요. 보통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이 높은 관세율입니다. 저 정도 맞고 과연 수출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이 있는데 정말 지금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정신 차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 박사님 오실 때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주제를 좀 바꿔서요. 627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가계 대출은 좀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로 인한 다른 뭐 효과나 발생하는 것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월 27일 날 정부가 전격적으로 가계 대출 한도도 줄이고 대상자도 대폭 축소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금액을 딱 정해서 이 이상은 대출 안 해줘 하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였는데요.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는 반응은 상당히 크게 지금 울림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권의 1대출이 평소 하루 평균이 4조 1천억 원이었는데 1조 8천억 달러 원으로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죠. 신청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거의 절반 가량이 아예 신청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청해봤자 대출을 못 받을 거 아니냐. 뭐 그런 면에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연간 전체로 보면 상반기에 워낙 대출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직도 연간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뭐 크게 준 상태는 아니지만 6.27 대책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 뭐 효과가 뭐 상당히 지금 적어도 가계대출에 관한 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은 줄긴 했지만요. 사실 서울의 아파트 월세 수요는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이런 주거 부담은 장기적으로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뭐 공급의 뭐 증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경제학의 교훈 중에 공짜 정심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는 좀 나빠지는 그게 경제 정책이 갖고 있는 뭐 숙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요. 전세금도 잘 대출이 안 나오고 또 전체 아파트 담보대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은행 대출 받아서 전세라는 것은 한꺼번에 돈을 몇십억 딱 넣고 도중에 임대료 안 내고 만기 때 그 돈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만 안 오른다면 사실 원금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한 번 전세금 내놓고 끝까지 가져가고 만기 때 돌려받는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북한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닥다리 내가 다음에 집 사야 되는데 잔고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요. 부동산을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을 준다. 복을 주고 받는다. 그런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 안 해주니까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바꾸는데 이 월세는 나중에 나갈 때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없어지잖아요. 당장은 전세금 마련하는 것보다는 월세 금액이 적으니까 적은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월세가 많아지는 거 이건 세계적 현상이긴 한데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특히 이제 집을 막 마련해 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 비용 내다가 영원히 자기 집 못 사는 이런 어떤 순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이 대목은 좀 627 그 대출 억제 제도가 한편으로는 예. 임대 시장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박사님이랑 경제 이렇게 오래 하니까 이렇게 날이 더울 때 그냥 덥다가 아니라 이러면 농산물 가격 오르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날씨가 더운 것은 물론이고 예. 또 수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재가 두 개가 동시에 겹친 셈이죠.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수해로 많은 농산물이 물에 그냥 잠겨버렸고 또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추가 어느 정도 온도가 좀 선선해져야 원래 우리 가을 배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추는 가을에 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 우리가 배추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고냉지, 조금 선선한 데서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냉지도 더워요. 그러니까 지금 배추값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열무, 시금치, 상추. 자, 저것은 바로 서민들 기초 생계비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우리 채소값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잘못해서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 당장에 눈앞에 터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일단 비축 농산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간 과정에서 유통 마진, 옷이 폭리가 없는지 생산지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도 이런 폭염이나 수해가 오면 이 생산지보다도 유통 마진이 껑충 뛰어가지고 최종 그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거든요. 뭐 그야말로 좀 뭐 정부에서도 또 소비자 단체에서도 좀 비상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좀 있으면 추석 연휴인데 또 걱정입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